이번 시간에는 오라클 RA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잘라서 뭐 1편, 2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라클 RAC는 오라클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오라클 시장 점유율이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데, 그리고 중요한 DB는 또 오라클 쓰고 있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부분이 아마 RAC 때문일 겁니다. RAC 기능이 없었으면 뭐 지금처럼의 마켓 쉐어를 아마 유지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고 굉장한 기술이긴 하죠. 다른 타 DB들이 잘 모방하기 쉽지 않은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RA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알아야 될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한 번에 한 큐에 다 끝낼 수가 없어요. 여러 편에 나눠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RAC 구조 위주로 좀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쪽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점점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RAC 아키텍처는 제가 뭐 그림을 그리려다가 그림 실력도 별로 안 좋은데, 예,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구글에 이렇게 오라클 RAC 아키텍처라고 검색하면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이쁜 그림들 되게 많습니다. 어차피 다 사상은 똑같고, 그래서 하나, 요게 좀 잘 그려진 것 같아서, 심플하게 그려진 것 같아서 요걸 가져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RAC는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림을 그리죠. 이게 서버죠. DB 서버고, 이게 스토리지 서버고, DB 서버하고 스토리지만 달랑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싱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하나의 스토리지에 뭐 개수는 여러 개 있지만 사실은 크게 볼 때는 하나로 보는 거거든요. 이건 스토리지 하나에 이제 DB 서버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지금은 노드 1, 노드 2, DB 서버 1, DB 서버 2, 두 대 DB 서버가 있는 거고요. 그 두 대 DB 서버가 같은 스토리지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같은 스토리지를 공유한다는 말이, 이게 DB거든요. 이게 DB. 색깔을 좀 다르게. 이게 DB. 항상 얘기했지만은 데이터베이스는 디스크에 있는 거고, 이제 그걸 스타트업 해가지고 메모리에 올려서 로딩해서, 메모리는 이제 이쪽 DB 서버에 있는 거죠.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물론 CPU도 양쪽에 다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어쨌든 하나의 스토리지에 있는 DB를 양쪽으로 올려서 똑같은 이미지를 양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똑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서버가 이렇게 확 죽었다 치더라도 이쪽 서버는 멀쩡히 살아있고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중단 없는 거죠. 이게 장점이죠. 그리고 RAC는 반드시 이렇게 DB 서버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기 세 개, 네 개, 뭐 점점점점 이렇게 n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사이트들도 많은 데는 보통 뭐 4개씩 쓰는 데도 있고, 뭐 7개, 10개 넘게 쓰는 데도 봤습니다. 그렇게 봤는데요. 큰 사이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쓰고, 일반적인 사이트는 뭐 요새 서버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서버 스펙이 좋기 때문에 한 2대 정도 보통 쓰죠. 2대 정도. 그래도 뭐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사실은 한 대도 커버가 되지만, 그래도 2대 이상 써야 되는 이유는, 얘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게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얘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얘가 죽었는데 장애 원인 찾고 뭐 복구하고 하는 시간이 순식간에 딱 1분 만에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얘 복구하는데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동안은 업무가 안 되는 거니까요.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RAC를 구성해 놓으면은 이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업무 중단이 없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일이 들어와서 서비스나 일이 들어와서 서비스나 받으나 똑같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장애 났다는 걸 모르죠. 실제 전산실에서는 DB 서버가 죽으면 난리가 났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장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RAC를 쓰는 거죠. 이게 RAC의 위력이고 요걸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그 하나의 DB를 완벽하게 이렇게 동시에 로딩해서 작업을 처리하고 하는 그런 로직 그런 RAC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게 다른 DB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또 이런 아키텍처를 오라클이 맨 먼저 개발을 했고 요거에 대해서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미국에서 특허권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DB들이 무슨 MS나 MS SQL 서버나 뭐 IBM DB2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이렇게 똑같이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아마 그 로얄티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는 못하고 아마 뭐 이쪽을 메인으로 쓰면서 복제를 한다든가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방식으로 뭐 하든가 뭐 그런 식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RAC는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 잠깐 이렇게 하면 쉬워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RAC의 장점이고요. 여기는 안 지워지네. 예.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 DB 서버에 여기에 이제 메모리가 있고 CPU도 있고 서버니까 당연히 여기에 스토리지도 있어요. 스토리지도 있는데 이 스토리지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얘는 이제 공유 스토리지죠. 이걸 이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파일 시스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고 또 클러스터 볼륨이라고도 하죠. 스토리지를 볼륨이라고 하거든요. 로지컬 볼륨, 피지컬 볼륨 만들어서 스토리지 할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앞에 클러스터를 붙여가지고 클러스터 볼륨이다. 거기다 또 이제 파일 시스템을 닦으면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원이 돼야 돼요.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그냥 일반 막 디스크를 갖다가 양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저 이렇게 양쪽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클러스터 볼륨이 필요하고 요런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데가 그 베리타스라는 데가 있었죠. 베리타스라는 데가 있고 이게 EMC에도 있고 EMC 이름이 뭐더라?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베리타스가 제일 유명하고요. 했었고 이제 이걸로 그리고 HP도 있는데 HP는 아마 베리타스에서 OEM을 받았었던가 아마 그래서 요게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그런데 근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게 회사가 아직 망하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RAC 구성할 때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인지도 높은 베리타스나 뭐 요런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가지고 이게 썼습니다. RAC 구성할 때. 그래서 요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 베리타스 소프트웨어 가격이 데이터베이스 여기도 양쪽에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과 맞먹을 정도로 비쌌어요. 이게 독보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라클에서 얘는 이제 다른 회사죠. 베리타스라는 회사고 여기는 오라클이죠. 오라클 DB니까. 오라클에서 ASM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오토매틱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요걸 만들어 가지고 요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클러스터 볼륨 매니저를 지원하는 기능을 똑같은 기능을 만들어 버렸어요. 오라클에서 ASM으로. 이게 나온 지가 뭐 몇 년 안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10년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이제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잘 안 썼겠죠. 근데 지금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됐고 이제는 많이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능도 빠르고 그래서 굳이 돈 주고 얘를 쓸 필요가 없어요. 베리타스를. 왜냐면 이 ASM은 공짜거든요.
공짜입니다. 그래서 요새 RAC 구성할 때는 다 ASM을 써서 이 공유 스토리지를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클러스터 볼륨 매니저를 구성해 버립니다. 얘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예, 회사가 왜 안 망하지 아직도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래서 ASM을 많이 쓴다는 거 굉장히 안정적이고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DBA들은 ASM을 좀 알아야 됩니다. ASM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이제 이 말을 하려다 말았었는데 여기 이 DB 서버에 보면은 DB 서버니까 당연히 메모리 있고 CPU 있고 디스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디스크는 그러면 이 디스크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물론 이건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그리고 이제 고속의 I/O를 지원하는 그런 대형 스토리지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냥 서버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막 디스크죠. 그래서 여기다 DB를 놓고 디스크를 만들어서 DB를 닦아서 하지는 않는데 여기도 용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오라클 소프트웨어는 여기다 깝니다. 여기도 디스크가 있겠죠. 소프트웨어는 여기다 깔아요.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DB 그러니까 DB에 해당되는 데이터 파일, 아카이브 로그 파일, 또 뭐 리드 로그 파일, 컨트롤 파일 이런 DB와 관련된 파일들만 여기 이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 관계없는 오라클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은 이쪽 영역에 보통 설치를 합니다. 이쪽 영역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용도가 이쪽 스토리지 이쪽 그러니까 디스크도 서버에 있는 디스크도 아예 용도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게 인터커넥트라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커넥트가 이게 서버와 서버 간에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뭔 통신이냐면은 1번 서버와 2번 서버 같이 동작하는데 1번 서버에서 너 2번 서버는 살았냐? 죽었냐? 2번 서버도 1번 서버가 살았냐? 죽었냐?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서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인터커넥트가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캐시 퓨전이라는 걸 이제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 아까 메모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메모리가 여기에도 이렇게 메모리가 있고 근데 오라클은 이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DB는 디스크에 있는 거고 요걸 이제 스타트업 해가지고 메모리에 올려서 메모리에 버퍼 캐시에 데이터를 갖다 놓고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DB가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서 직접 사용자 세션이 작업을 했다가 느려 터지기 때문에 엄청 느리잖아요. 디스크는 메모리는 엄청 빠른 거고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필요한 건 이쪽으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메모리가 올라와서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것들은 근데 여기만 메모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1번 노드에도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이쪽에도 좀 있어요. 이쪽에도 좀 있고 이쪽에도 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여기 있으면 사용자가 이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으면 그냥 이거 다 처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이쪽에 로딩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걸 디스크에서 읽는 것보다는 얘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가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왼쪽 1번 노드에 디스크에서 읽는 것보다는 인터커넥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게 더 빠르죠. 디스크 IO보다는 인터커넥트 네트워크가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이런 걸 합니다. 요걸 이제 캐시 퓨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왔다리 갔다리 물론 그 전에 이제 데이터가 왔다리 갔다리 하기 전에 너 그 데이터 가지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것 메시지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인터커넥트. 그래서 이 인터커넥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커넥트. 얘가 느려버리면 물론 디스크보다 엄청 빠르다는 가정하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터커넥트가 디스크보다 느려버리면 그러면 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구성하면 잘못 구성된 거죠.
디스크 IO보다는 인터커넥터가 훨씬 빨라야 됩니다. 빨라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원지 네트워크를 1기가비트 네트워크를 인터커넥터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빠르게 하려고 10G 네트워크, 10G 네트워크를 쓰거나 아니면 뭐 25G 네트워크, 그리고 또 엑사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걸 100G, 100기가비트 네트워크로 인터커넥터를 구축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근데 디스크도 이게 이렇게 점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또 원지를 계속 쓸 수가 없는 게 디스크 IO도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옛날에는 그 실린더 이렇게 돌아가는 원판 돌아가는 그 디스크였었는데, 지금은 다 그거 쓰잖아요. 그 SSD 플래시 디스크 이걸 쓰다 보니까 디스크 돌아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반도체로 돌아가는 그 SSD 쓰니까 디스크 IO도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옛날식의 이런 원지짜리 네트워크 쓰다 보면 오히려 디스크 IO가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져오는 게 빠른 게 아니라 읽어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네. 어쨌든 지금은 STSC로 디스크는 바꾸면서 디스크 IO는 빨라지고 있고, 요 네트워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요새는 10G 대부분 다 10G 10기가빗 이상 25기가비트나 뭐 이렇게 이상 쓰고 인터커넥터를 구성합니다. 인터커넥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인터커넥터가 느리면 RAC가 전반적으로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인터커넥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커넥터. 그러고 다른 그림도 좀 볼까요? 여기 뭐 좋은 그림들 많던데. 다른 그림 이런 거 한번 볼까? 네, RAC 클러스터. 이것도 똑같은 그림인데 노드만 많은 그림이고, 이건 이거 말고 이걸 볼까? 이걸 하나 더 띄워서 얘는 안 없어지네. 지워지는구나. 컨트롤 V. 네. 여기 뭐 그림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네.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제 DB 서버들이죠. DB 서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네요. 7 노드로 돼 있고, 스토리지는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뭐 그냥 스토리지 하나의 스토리지로 크게 보는 거죠. 스토리지 클러스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네트워크는 이제 스토리지하고 그 DB 서버 간에는 이제 그 스토리지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TCP/IP 이게 아니잖아요. 그 이제 SAN이라는 걸 보통 쓰죠. 스토리지 에리어 네트워크. 요런 걸 쓰는 거고. 그리고 일반 통신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은 TCP/IP를 쓰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도 이제 인터 이게 이제 여기 네트워크 두 개가 있죠. 이게 사용자가 백본망이라고 보통 L3 스위치를 보통 쓰는데, 이렇게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DB 서버들. 그래서 사용자가 붙어서 오는 것은 이 백본망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고, 아까 얘기한 이 DB 서버들 간의 인터커넥트 서로 주고받는 거, 요것은 인터커넥트. 여기도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인터커넥트 스위치. 아까는 그냥 DB 서버 두 대에 이렇게 짝대기만 그렸는데, 사실은 보면은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사실은 내 마우스 어디 갔어? 응? 마우스가 안 보이네. 페이지 업. 이게 요게 눌러져 있어 그런가? 페이지 저게 눌러져 있어서 그러네. 이게 사실은 보면은 DB 서버 간에 인터커넥트 간에 지금 짝대기 하나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 랜선 뭐 케이블 하나 연결해 놓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전에는 초창기에 이게 RAC 구성할 때는 케이블 하나 연결해서
이렇게 구성도 했다고 그래요. 어차피 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무슨 스위치가 필요하냐. 그래서 트위스티드 케이블, 이렇게 기계 간 연결하는 걸 트위스티드 케이블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연결해 가지고 구성한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장애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광고하고 있고, 여기다가 스위치를 반드시 놔야 돼요. 이게 L2 스위치 아니면 L2 스위치를 넣으라고 그러는 거니까, 뭐 L3도 L2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단독 스위치를 이 전용으로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DB 서버가 3대다, 그럼 3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DB 서버가 4대다, 그럼 4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다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스위치를 놔야 됩니다. 스위치를 안 놓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서비스 하는 네트워크, 이렇게 서비스도 물론 여기 스위치가 백본 스위치, L3 스위치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걸로 연결돼 있죠.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그 인터커넥트형 스위치도 있어서 여기도 다 이렇게 서버들이 연결돼 있는 거고. 네. 그림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걸 다 없애버린 거죠. 사실은 스위치가 다 있는, 네트워크 장비가 다 중간중간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디스크 연결할 때 여기도 사실은 그냥 짝대기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긋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센 스위치가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센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스토리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서버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센 스위치는 그렇고, 이런 아까 인터커넥트 스위치, 그리고 요 L3 스위치, 서비스망, 서비스 네트워크, 이걸 하려면은 TCP/IP 같은 경우는 또 IP가 다 필요하잖아요. DB 서버에 또 IP 세팅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IP 세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지금 DB 서버 1번 노드인데요. 1번 노드인데, DB 서버에서 보면 그 CAT, ETC 밑에 너무 작은가? 크게 할까요? 체인지 세팅에서 윈도우, 아니 이게 아니라 18 좀 크죠? 잘 보일 겁니다. 이게 CAT, ETC 밑에 호스트 파일, 여기를 보면은 보통 호스트 파일에다가 필요한 RAC에 필요한 IP들을 쭉 세팅해 놓고 그걸 이제 보통 쓰죠. 그래서 필요한 IP들을 보면은, 이거 뭐예요? 다시 이게 보면은 퍼블릭 IP라는 게 있어요. 퍼블릭 IP라는 게 보통 있고, 항상 그 RAC 구성된 DB 서버를 보면은 퍼블릭 IP라는 게 있고, 프라이빗 IP라는 게 있고, 또 버추얼 IP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스캔 IP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됩니다. IP 구성이. 그래서 퍼블릭 IP는 서비스 IP예요. 그래서 두 노드만 쓰겠다 그러면은, 지금은 세 개가 있잖아요. 181, 182, 183 이렇게 세 개 노드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 세 개의 IP가 지금 세팅되어 있는데 퍼블릭 IP로, 여기는 지금 3노드 RAC를 구성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IP를 세 개를 할당한 거고요. 이게 지금 퍼블릭 IP, 그러니까 서비스 IP죠.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용자 PC에서 들어와서, 처음 들어오면 DB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새는 다 웹서버 거치고, 그러고 와스 서버, 뭐 웹로직이나 뭐 톰캣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거치지 않습니까? 와스 거쳐서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와스에서 DB를 붙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걸 하는 네트워크가 서비스 네트워크입니다. 서비스 네트워크. 요거가 이제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세 개지만 투노드 하면은 요건 없는 거고, 두 개만 딱 이렇게 있겠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IP는 뭐냐면은, 프라이빗 IP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죠.
56점대를 할당인데 저는 이건 다 시스템마다 다 틀리죠. IP 택은 다 틀립니다. 저는 이렇게 해놓은 거고. 예. 여기는 이제 프라이빗 IP는 인터커넥트 네트워크예요. 인터커넥트. 예. 보통 이걸 IP C클래스라고 192.168 1점대 여기잖아요. 이건 C클래스라고 하는데 요게 다르죠. 여기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192.168 56점대 이런 식으로 다른 거고. 어쨌든 얘도 세대를 연결해야 되니까 세대에 각각 IP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IP 이게 인터커넥트용. 인터커넥트는 이렇게 사용자로 직접 서비스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DB 서비스 서버들 간에 왔다리 갔다리 통신하는 캐시 퓨전하는 GC 이벤트 발생하면서 캐시 퓨전하는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영역입니다. 인터커넥트. 그러고 이제 VIP이라는 게 있는데 VIP는 요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요거 이 서비스 IP하고 비슷한데 실제로 아까 내가 서비스 IP라고 요걸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진짜 서비스 IP예요. 서비스를 여기다 하거든요. VIP로. 아래 여기다 해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근데 보통은 VIP로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하나 노드가 확 죽으면은 그 노드에 있는 IP가 딴 쪽으로 딱 넘어가면서 사용자한테 빨리 에러를 뱉어내고 사용자는 빨리 이쪽 서버가 죽었구나 그럼 다른 쪽 노드로 붙어야겠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거든요. 이걸 그냥 이쪽 그냥 IP 이걸 이제 아까 리얼 IP RIP라고 하는데 RIP 요걸 쓰면은 그게 좀 느려요. 이게 반응 속도가 좀 느립니다. 무슨 TCP/IP 무슨 아이들 타임인가 웨이 타임인가 뭔가가 있어가지고 근데 VIP를 써놓으면은 VIP 만약에 183번이 얘가 확 죽었다 이 서버가 죽었다 그러면 요 IP가 다음 서버로 확 넘어가 버려요. 지가 넘어가면은 얘가 멍청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멍청하게 쭉 뭐 얼마 동안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페이로버를 빠르게 하는 거죠. 한쪽이 노드가 죽었으니까 다른 쪽으로 붙어서 서비스 해야지 라는 의사결정을 되게 빠르게 하는 거죠. 그게 빨라야지 그게 뭐 1초 만에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전혀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내 서비스는 계속 잘 타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넘어가는데 한 5분 10분 걸린다 그러면은 사용자는 5분 10분 동안 멍 때리면서 내 서비스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RIP를 서비스로 안 쓰고 보통 VIP를 씁니다. 그래서 용도가 VIP가 그런 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IP 대역도 C클래스가 19168 어디 갔어? 19168 1점대를 쓰고 있죠. 똑같이 얘도 1점대를 쓰고 있고. 근데 요걸로 실제 서비스 IP는 요거고요. 그다음에 스캔 IP라는 게 있어요. 스캔 IP가 있는데 스캔 IP가 보통 권고되는 건 3개 정도 IP를 지정해라 라고 돼 있는데 하나만 지정해도 설치는 됩니다. 테스트 환경에서 하나만 지정하기도 하고요. 또 운영 환경이라도 스캔 IP를 안 쓰고 그냥 VIP를 써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걸 또 하나만 세팅하고 말기도 하죠. 어차피 안 쓸 거니까. 근데 반드시 하나 이상은 설치할 때 필요하고 권고되는 건 3개 이상인데 얘 용도가 뭐냐면은 이게 DB 서버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치면 여기 지금 VIP가 VIP 1, 2, 3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각각 이렇게 IP를 다르게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때 와스에서 DB 접속할 때 이 VIP 1, 2, 3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어디로 들어갈지를 다 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스캔 IP는 하나를 중간에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3개를 둘 수도 있지만은 그건 이제 IP 간에 그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딴 데로 넘어가라고 있는 거고 보통 하나라고 쳐요. 3개든 몇 개든 하나라고 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스캔 IP는 스캔 IP에 리스너가 이렇게 떠 있어요. 리스너가. 그래서 얘도 아까 VIP에 이 사용자 서비스를 받으려면 VIP에 이게 리스너가 떠 있거든요.
모든 서비스는 리스너를 통해서 이렇게 다 SQL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JDBC도 마찬가지로 리스너를 통해서 들어오고. 근데 이제 스캔 IP를 써버리면 요 IP로 들어오면 여기서 알아서 1번으로 보낼지 2번으로 보낼지 3번으로 보낼지 얘가 결정합니다. 스캔 리스너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3개 1대1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RAC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 20개라고 생각해봐요. RA 노드가 20개야. DB 서버 20개를 RAC로 하나로 묶어놔 버렸어. 그러면은 이 와스에서 20개 노드에 대한 VIP 세팅을 쭉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노가다겠어요, 이게 뭐 예. 그리고 어떤 업무는 몇 번으로 보내고 어떤 노드는 몇 번 노드로 보내고 이걸 다 또 다 지정을 업무별로 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스캔 IP를 쓰게 되면 스캔 리스너가 딱 하나 떠 있고 여기가 뭐 1번에 떠 있을 수도 있고 스캔 리스너가 3번에 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한 군데 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일단 받아요. 와스는 스캔 리스너만 보내요. 서비스 요청을. 얘가 할당해줘요. 너는 1번으로 가. 너는 2번으로 가. 너는 20번으로 가. 이렇게.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스캔 리스너가. 그러니까 이제 노드가 많은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노드를 내가 다 알아서 일일이 다 지정해야 되냐. 그냥 하나만 내가 보내면 한 곳에 접점을 만들면 그 접점에서 알아서 좀 노드로 DB 서버를 찾아가라. 뭐 그런 용도로 있는 게 스캔 리스너고 거기에 쓰는 게 이제 스캔 IP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구조적인 것은 뭐 RAC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얘기를 했네요. 많이 얘기를 했는데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RAC를 설치하면 그냥 싱글 DB를 설치하면 DB 서버가 그 여기 이게 혹시 이게 있나? etc 밑에 호스트 파일. 호스트가 아니지. etc 밑에 오라 탭. 여기 없네요. 이걸 뭘로 봐야 되나? ps-ef grep 오라 smon 이라고 보면 얘는 또 오라 smon이라고 하면 되겠다. grep하고 그냥 smon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smon이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DB마다 smon, pmon이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딱 하나씩만 있다고 했어요. DB별로. 근데 지금은 두 개가 나오잖아요. 싱글 DB에서는 요거 하나만 나옵니다. 만약에 그 DB 서버에 DB가 하나만 설치가 돼 있다면 그러면 이게 smon이 하나만 나와요. 오라 언더바 smon이. 근데 얘는 ASM 언더바 smon이라는 게 있잖아요. DB 서버가 하나 더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RAC 구성할 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베리타스라는 그런 것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대신에 ASM이라는 걸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ASM이 DB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DB 인스턴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ASM 용도가 스토리지 관리하는 건데 그 스토리지에 대한 정보들, 메타 정보들 그런 걸 관리하는 정보를 오라클 DB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DB가 ASM입니다. ASM인데 이게 1번 노드, 2번 노드 다 떠 있어요. 1번 노드는 플러스 ASM1이라는 SID 이름으로 되어 있고 2번 노드 가면 플러스 ASM2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도 S문이 있다는 거. 근데 얘는 오라 언더바가 아니라 ASM 언더바로 되어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달라요. 이게 보면은 위치가. 그러니까 원래 싱글 DB 같은 경우는 오라클 소프트웨어 위치는 딱 하나죠. 오라클 홈은 딱 하나인데 RAC 같은 경우는 오라클 홈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그래서 설치를 두 번 해야 돼요. 설치할 때도 보면 나중에 설치 영상을 제가 한번 올리겠지만은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오라클 소프트웨어죠.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과정이 한번 쭉 있고 그 다음에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쭉 설치하는 과정이 또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두 번 설치합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은 얘는 당연히 오라클이고
얘도 ASM이라고 돼 있지만 얘도 오라클이에요.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그래서 오라클 소프트웨어가 근데 얘하고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거. 지금은 같은 오라클이란 유저로 지금 앞돼 있죠. 프로세스가 오라클이란 유저로 이 ASM이 들어가 있는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를 깔아 놓았고 오라클 DB도 여기다 같이 그냥 같은 유저에 깔아 놓은 거예요. 지금은.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걸 다른 유저에 깔기도 했었습니다. 그리드란 유저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드에다가 얘는 깔고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오라클이라는 유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DB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추세가 뭐 원래 근데 옛날부터 환경만 다르면 유저는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예전엔 그렇게 많이 하다가 요새는 또 하나의 유저에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ENV에서 그랩 오라 해보면은 지금은 오라클 홈이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 191로 되어 있죠. 오라 191 요거 얘는 DB 서버예요. 얘는 DB 서버 소프트웨어입니다. 얘는 DB 서버 소프트웨어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 이걸 갖다가 점 오라 env 이렇게 하면 이걸 환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플러스 ASM1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오라클 홈이 제대로 안 나와서 잘 안 바뀌어서 그래서 제가 환경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env1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한번 env 그랩 오라라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까 여기는 오라 191 DB 서버 SID 얘는 오라클 홈이 여기로 돼 있죠. 뭐 프로덕트에 19.0에 뭐 DB 홈 이렇게 돼 있고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SID가 ASM1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601 밑에 APP 19.0 이렇게 돼 있죠. 다르죠. 네, 이게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실제로 얘를 하나 더 창을 띄워 볼까요? 창을 띄워서 비교하면서 보는 게 낫겠네요. 그냥 보는 것보다. 오라클 WH .env db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두 개를 딱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깔끔하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얘는 env 그랩 오라 해보면 얘는 지금 DB 세팅이죠. DB 환경이고 클리어 env 그랩 오라 이렇게 해보면 얘는 지금 ASM에다가 그리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라클 홈이 다르잖아요. 이 디렉토리를 한번 가볼까요? cd 달러 오라클 홈으로 이렇게 가보면 여기 이제 이 오라클 홈 그리드의 오라클 홈으로 온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여기도 cd 달러 오라클 홈으로 가서 ls 여기는 이제 pw 보면은 여기 이제 오라클 홈이 위치가 db 오라클 홈 소프트웨어 있는 깔려 있는 데죠. ls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소프트웨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더 많죠. 얘가 좀 많습니다. 뭐가 좀 많아요. 요런 차이가 있고 그지만 하여튼 소프트웨어는 다르고 다른 위치에 있다. 얘는 ASM용 얘는 이제 DB용 그렇게 된다. 그래서 내가 DB 쪽 파라미터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요리 와서 이 환경 내에서 와서 cd dbs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뭐 init 파라미터 지금 요새는 sp 파일을 쓰니까 이제 특히 RAC는 sp 파일 그 init 파라미터 파일 그게 이제 sp 파일이 ASM 영역에 있으니까 여기 보이진 않네요. 네. 하여튼 DBS가 여기 있고 얘는 또 얘도 또 똑같이 있어요. DBS 가보면 얘도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근데 여기에 있지 않고 ASM 내에 있으니까 사실 나중에 이제 create p 파일 해가지고 파라미터 파일로 빼지 않는 이상은 여기 안 나타나네요. 옛날 버전에서는 다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그리고 리스너도 조심해야 될 게 리스너를 띄우면은 ps-ef 그랩 tns
해보면 TNS 리스너가 이제 리스너잖아요. 리스너를 어디서 이 DB에도 여기에도 보면은 그 SQL넷이라는 게 있어요. SQL넷이 없나? 잠깐만요. 이게 TNS로 이게 PWD SQL넷이 네트워크 있죠. 원래 네트워크의 어드민이 오라클 홈미트 네트워크의 어드민이 SQL넷 어드민 디렉토리잖아요. 여기로 가보면 여기도 이제 여기도 보면은 그리드의 네트워크의 어드민, 여기도 네트워크의 어드민이 있고 여기도 네트워크의 어드민이 있고 여기도 똑같이 네트워크의 어드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RAC에서 리스너를 내가 환경 좀 뭐 리스너를 하나 더 만들거나 아니면 리스너 포트를 변경하거나 뭐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그러면 이 어드민 디렉토리 가서 바꾸잖아요. 어디로 가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죠. LSNR CTL 스테이터스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리스너 파라미터 파일은 여기에 위치해 있다. 지금 그리드로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RAC 설치하면 보통 리스너 세팅 관련된 부분은 다 그리드 오라클 홈에 있는 네트워크 어드민에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여기에 리스너.오라 세팅하고 여기서 띄웁니다. 그러니까 백날 가서 이쪽 DB 쪽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리스너.오라 왜 여기 리스너.오라가 없지? 만들어 씨 만들고 막 응? 이렇게 해봤자 동작 안 한다는 거. 왜냐면 이 그리드 이쪽 오라클에 세팅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바꿔야 돼요. 여기서 여기 보면 리스너.오라 파일이 있잖아요. 이걸 수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헷갈려요. 처음 이제 RAC 막 운영하고 그러면 이런 거 많이 헷갈리고 그리고 보통 DB가 떠 있는지 볼 때 ps-ef grep 오라 언더바 이렇게 하면 DB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오라 언더바로 된 DB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라 피몬, 그 다음에 또 오라 S몬. S몬 어디냐? S몬이 어디 있을 거면 여기네. S몬 이런 거. 나머지도 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뭐 하여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프로세스가 보이면 ps-ef grep 오라 언더바로 딱 이렇게 해서 보면 오라 s몬만 하든가 이렇게 하면은 s몬이 떠 있네. 그러면 db가 떠 있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물론 ps-ef 아까 asm 언더바로 이렇게 해도 되긴 되네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건 이제 ASM DB에 대한 거고 요거 말고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RAC 그 클러스터 관련된 중요한 프로세스들이 있거든요. 걔네들 이름이 다 ps-f grep d.bin으로 돼 있어요. d.bin. 여기 보면은 좀 길어서 좀 잘렸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d.bin 해보면 이렇게 ohass.d.bin 오라 루트 뭐 evm d.bin gpmp d.bin d.bin이 되게 많죠. 얘네들이 그리드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CRS 관련된 프로세스입니다. 얘네들이 떠 있으면 CRS가 떠 있는 거고 떠 있으면 얘네들이 떠 있으면 ASM도 떠 있어요. 하여튼 이게 CRS 관련된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떠 있어야지 되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실제 동작하는지는 실제 뭐 이렇게 ps-f로도 볼 수 있고 crs, ctl, stat, res-t 요 커맨드로 이제 보통 보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리스너 프로세스 떠 있는지 나오고 1번 노드, 2번 노드 이게 1번 노드고 이게 2번 노드거든요. 1번 노드, 2번 노드에 현재 상태 스테이터스 온라인 떠 있다. 타겟 온라인. 그러니까 타겟이라는 말은 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돼 있으면은
안 떠 있어도 된다 얘는. 그러면은 스테이트도 오프라인이니까 같으니까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얘가 뭐 죽었다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온라인인데 얘가 내려가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온라인 타겟이 온라인이고 현재 스테이트도 온라인이니까. 그러니까 1번 노드, 2번 노드에 리스너가 떠 있다는 얘기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ASM도 지금 1번 노드, 2번 노드에 떠 있고 스캔 리스너는 지금 1번 노드에만 떠 있네요. 스캔 리스너도 보면은 PS-EF 리스너는 항상 프로세스가 TNS니까 그래프 TNS 한번 볼 수 있죠. 이거 보면은 지금 여기 스캔 리스너 언더바 스캔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떠 있습니다. 요거 보려면 이제 자세히 보려면 LSNR CTL 스테이터스 하고 요거 리스너 스캔 이렇게 하면은 자세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185번으로 이렇게 떠 있는 거고 IP가 좀 틀리죠. 스캔 리스너는 이렇게 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VIP도 지금 1번에 VIP가 이렇게 떠 있고 2번 노드에 VIP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VIP도 잘 온라인으로 떠 있고 이게 하나가 죽어버리면 나중에 가서 이제 2번 노드 가서 아까 CRS, CTL, STL, REST를 해보면 요게 이쪽으로 가 있어요. 2번 노드에 이게 OL7R1이 아니라 R2로 돼 있어요. R2, R2 둘 다. 두 군데, 아니 한 군데 R2 서버에 노드 2 2번 서버에 VIP 1, 2가 같이 모여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1번이 살아나면 여기 있는 게 다시 또 2번에 있던 게 다시 1번으로 또 옵니다. 하여튼 뭐 그 VIP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 상황이니까. 그리고 있는 DB도 지금 1번 노드에 온라인 다 떠 있는 거죠. 이게 DB가 내려가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나와요. 이게 뭐 이 정도만 이렇게 알면 되고 하여튼 뭐 CRS CTL로 이제 RAC 그 CRS 상태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 상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그 우리가 그 로그를 봐야 되죠. 그 장애가 있으면은 DB도 보면은 장애가 있으면은 보통 얼러트 로그 찾아가지 않습니까? 얼러트 로그 찾아가는 방법을 옛날에 제가 쉬운 방법을 한번 유튜브에 든 적이 있었는데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ADR-CI라고 치시면 돼요. 여기 가서 show alert 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얼러트 로그거든요. DB 얼러트 로그. 이 위치로 가면 돼요. 그리드에서도 똑같이 하면 ADR-CI show alert 해보면 얘는 좀 많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직접 뭐 1번 번호 누르면은 이건 ASM에 대한 얼러트 로그에 대한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DB 그렇죠. 그다음 CRS에 대한 건 여기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CRS에 대한 것은 이쪽으로 가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얼러트 로그니까 당연히 RDBMS 여기에 SID 밑에 여기 이쪽으로 가면 되고 이걸 1번 누르면 됩니다. 근데 1번 눌러서 가서 직접 열어도 되고 1번 누르면 이렇게 바로 그냥 VI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저 위치로 가고 싶다 내가 그러면은 보통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어디다가 이렇게 알리아스라도 만들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CD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서 붙여주고 다이어그 밑에 이렇게 딱 긁어주면 요 디렉토리가 얼러트 로그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에 밑에 그 트레이스 CD 트레이스 여기가 얼러트 로그 있는 위치예요. 트레이스 파일도 잔뜩 있고 여기 ls-l 얼러트 이렇게 해보면 여기 얼러트 로그가 있잖아요. 이거 보면 돼요. VI로 해가지고 얼러트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보이죠. 저는 지금 컬러풀하게 보이죠. 이 컬러풀하게 보이는 이유가 이게 앞에 유튜브에서도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중요한 에러지나 이런 것들 색깔 넣는 방법 요걸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색깔이 없이 나오면은 이거 어디에 에라가 있고 어디 중간에 낫이란 문구가 있는지 찾으려면 이거 눈깔 빠집니다. 이거 눈깔 빠져요. 쳐다보 이게 한두 줄이어야지. 이게 뭐 만 라인, 2만 라인 막 이러는데 10만 라인짜리 있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막 에라랑 찾으려면 눈깔 빠지거든요.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오면은 중요한 이런 부정적인 문구는 빨간색으로 나오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칼라 이렇게 얼러트 로그 파일 컬러풀하게 보는 방법,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컬러풀하게 나오니까 훨씬 더 보기가 쉽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있다라는 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DB는 멀쩡한데 뭔가 CRS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를 찾아가야겠죠.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아까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D.bin으로 된 뭐 프로세스들이 얘네들이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발음하기 너무 길어서 힘든데 어쨌든 RAC 중요한 프로세스들 얘네들도 다 문제가 있으면은 다 뭐 로그가 다 있거든요. 얘네들도 봐야겠죠. 얼러트 로고처럼. 그걸 보려면은 그리드 위치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 똑같이 저렇게 하면 돼요. 아까 DB처럼. 요리 간 다음에 먼저 아이고 두 번 눌러졌네. 이렇게 간 다음에 그리드에 아이고 그리드에 CRS 요 디렉토리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씩 눌러지지? 마우스가 맞지 않는가 보네. 이렇게 가면 여기에 보면 여기도 트레이스가 있어요. 트레이스 가보면 여기에 많이 있잖아요. 여기 뭐 OCSS D.trace 뭐 OHAS D.trace 아까 우리 D.bin 프로세스들 중요한 그 CRS 프로세스들 D.bin으로 된다고 된 것도 있었잖아요. 걔네들 관련된 그 같은 이름들 OHAS나 뭐 OCSSD 뭐 OCR 체크, OLS 노즈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CRSD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레이스 파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면 돼요. 이걸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것은 DB는 얼러트 로고처럼 딱 하나 파일이 있는데 얘는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얘도 물론 얼러트 로고가 있긴 해요. 근데 얘는 좀 CRS 문제 생겼을 때는 얘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얘만 보면 안 되고 딴 것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근데 얘도 보면은 얘는 무슨 정보가 있을라나? 얘도 뭐 이런 에러가 있네요. 얘도 이런 데 찾아보면 됩니다. 이렇게 에러, failed 이런 거 있으면은 뭐지?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failed를 자세히 보려면 왜 failed였는지 보려면은 요 디렉토리에 아까 우리 트레이스 지금 현재 디렉토리죠. 여기에 요 파일을 봐라. 여기 왜 failled인지가 나와서 더 자세하게 나오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글이 깨지는 것은 한글 세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글 세팅. 이게 지금 한글로 아마 DB 설치할 때 한글 지원되게 나온 건데 내가 지금 이게 NLS랑 env grep NLS 그러니까 아메리카로 돼 있어서 그런 거고 이걸 NLS 랭 이꼬르 이게 코리안 언더바 코리아 점 나머지 뒤에 캐릭터 셋은 똑같이 해줘야 되고 AL30 UTF8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다시 VI 얼러트 로그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똑같네. 요것도 하나 해줘야 돼. 로케일이 ENUS로 되어 있는데 익스포트 랭 이꼬르 이게 뭐지? EUCKR 코리아인가? 이게 로케일 슬래시 올 한 다음에 그랩해서 KR로 보던가? 로케일 A인가? 로케일 마이너스 A인가? 마이너스 A네. 마이너스 A에 그랩 KR 이렇게 보면 요거 뭐 이걸로 하면 됩니다. 이걸로
익스포트 랭 이꼬르 KOKR에 뭐 EUC KR로 해도 되고 아마 이걸로 하면 되나? 올라오면 되나? 뭘로 해야 되지? 그리고 세 번씩이나 카피되네 이제. 네,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저거 랭귀지를 맞춰야 되더라고 이게. 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한글로 제대로 나오죠. 이제 스캔 이름 뭐시기 뭐라시. 네, 이게 아마 DB 설치할 때 제가 뭐 한글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환경에 뭐 한글이 있었던가. 원래 근데 솔직히 영어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면은 여기서 나온 문구를 가지고 뭔가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려면 구글링 해야 되잖아요. 예. 한글로 찾으면 데이터가 잘 나올까요? 별로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예, 영어는 전 세계인이 있으니까 이런 거 만난 사람들이 이런 에러를 만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로 다 써놨기 때문에 영어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걸 많이 올렸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찾으면 잘 안 나오고요. 대부분 다 영어로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가 영어로 나와야지 내가 이걸 그대로 갖다 붙이면 구글링해서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영어로 하는 게 좋고 지금은 제가 이거 설치할 때 한글로 설치해가지고 네, 그런 게 좀 아쉽네요. 네. 어쨌든 이거 정말 좋지 않아요? 에러즈, 나트, 여기 failed 눈에 확 띄니까 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영어로 안 나 이렇게 확 안 나오고 그냥 그 VI 저거 세팅을 안 해가지고 컬러 세팅을 안 했다. 그래서 흑백으로 나온다. 아, 못 찾습니다. 정말 못 찾는 어디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ADRCI 여기서 하면 여기는 쇼월러탐 얘는 지금 그 ADRCI로 두면은 컬러 세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VI로 여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닭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안에서 여기서 지금 중간 어딘가에 뭐 페일드나 낫이나 뭐 이런 부정적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어딘가 에러가 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네? 시력이 뭐 2.01에도 네, 저는 못 찾아요. 여기 뭐 중간에 뭐 이런 거 있네. 뭐야 이거? 뭐 노드 킬 막 이런 살벌한 문구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거 이렇게 흑백이면은 찾기 힘들잖아요. 네. 뭐 에러 코드도 여기 좀 몇 개 있는 거 같고 에러 코드인가? 워닝인가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같고 근데 이런 거 잘 찾기가 힘들다고요. 여기 페일드 문구도 있네. 아, 나 왜 이렇게 눈이 좋은 거야? 어쨌든 근데 이게 컬러 세팅을 해놓으면은 쫙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모니터링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DBA는. 그래서 문제 있으면은 장애 진짜 나기 전에 빨리 SR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 그 CRS 로그에 막 이런 페일 막 뭐 에라 인벨리드 뭐 이런 거 막 떴는데 이거 괜찮냐 좀 봐달라 이렇게 해서 장애 예방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언제 이걸 눈깔 빠지게 맨날 그렇게 흑백을 보겠어요. 근데 이렇게 칼라로 하면은 정말 보기 편하거든요. 어쨌든 로그는 이렇게 좀 많이 쌓여서 DB 쪽 로그 볼 때는 정말 얼러트 로그만 보면 되니까 편했었는데 이 RAC 관련된 로그를 보려면은 사실은 좀 힘들다. 예, 그래서 보통은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SR에 넘기죠. 봐달라고. 내가 보기 힘드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미리 모니터링 하려면은 가끔 한 번씩 들어와서 봐야 된다. 여기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보면 돼요. 아마 얘하고 그리고 OCSD, TRSC 이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CRSD 2.TRC 얘네들이 메인일 거예요. OASD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메인이고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그런 걸로 보고 거기서 이제 또 뭐 어디를 봐라 그러면은 들어가서 또 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RAC 관련돼서 수박 겉핥기식으로다가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